한국, 미국 핏바라먹는 배은망덕한 나라야 꺼져.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독설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위비 10배 인상, 천궁이 기술 완전 이전, 호르무즈 통행료 폭탄까지 전 세계가 트럼프 칼날에 휘청이는 순간 은혜를 돈으로 갚나? 저 새끼 당장 끌어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깡패짓 100배 불꽃으로 불태워버린 대한민국.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전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공군 제379방공대대 작전통제관 윌리엄 크레이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가 올해 초 직접 목격한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 너머로 본 것과 그 안에 서 있었던 사람이 느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올해 1월, 워싱턴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추위요. 그런데 그날 백악관 브리핑룸 안은 더 싸늘했습니다. 저는 중동 배치 복귀를 앞두고 펜타곤에서 브리핑 참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생중계 모니터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농담도 없고 특유의 여유로운 손짓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더니 첫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욕먹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언을 뱉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젊은 피를 착취해온 배은망덕한 나라입니다. 무슨 소리지? 브리핑룸이 순간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마저 멈췄어요. 저는 그 문장이 귀를 통과하는데 2, 3초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착취, 배은망덕. 그 단어들이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70년 동맹국을 향해 저런 표현을 쓰는 걸 군 복무 22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화면 아래 속보 자막이 줄줄이 깔렸고 제 옆에 서 있던 국방부 수석 전략가 마이클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지. 마이클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마이클은 웨스트포인트 동기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숫자에 강한 친구였죠.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안보 무임승차국. 미국의 우산 아래서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나라.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마이클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자네 다음 주 아루데이드 복귀하지. 그렇습니다. 중동기지 내 한국산 장비 철수 지시가 곧 내려올 거야. 자네 대대에 배치된 한국산 요격체계도 포함이니까 미리 알고 있어.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마치 낡은 사무용품 반납 절차를 안내하듯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한편에 걸렸습니다. 제가 3년째 그 장비 옆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중동에 파견한 천궁2 요격체계. 저는 그 시스템의 실제 작동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오래 곁에 두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매일 숨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저한테 천궁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루데이드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중동의 건조한 바람이 활주로를 훑고 지나갔고 기지 한편에 주둔해 있는 한국군 요격부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 명령이 이미 하달된 상태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짐을 싸고 있어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발사대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게 아니었어요.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발사관 하부 볼트를 토크렌치로 조이고 있었고 옆에서 다른 병사가 체크리스트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자외선이 내리쬐는 40도 가까운 열기 속에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일이면 본국으로 돌아갈 장비입니다. 어차피 분해해서 컨테이너에 실을 건데 왜 저걸 지금 점검하는 겁니까? 한국군 지휘관이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철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장비 점검을 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중령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이 하늘은 저희 책임이니까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막의 열기보다 뜨겁게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발사대 아래에서 볼트를 조이던 병사의 손이 보였습니다. 장갑 사이로 드러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금속을 맨손에 가깝게 만지면서도 그 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볼트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들은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배은망덕, 무임승차. 그 단어들과 오늘 제가 목격한 장면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외교적 수사라도 날카로운 한마디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계산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없고 항의도 없고 협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저런 추상적인 문장으로 도망치는 거라고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사막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겹쳐졌거든요. 내일 떠날 장비에 나사를 조이던 그 손. 떠나는 순간까지 이 하늘은 저희 책임이라던 그 목소리. 그리고 계산서에 있지 않다는 그 한 줄의 성명.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대한 걸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전장에서 20년 넘게 살아남은 사람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맞고도 침묵하는 쪽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욕을 당하고도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걸까요? 저는 곧 그 답을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의 밤은 원래 고요합니다. 사막의 어둠이란 게 도시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소리도 빛도 삼켜버리는 그런 종류의 정적이요.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6대가 반원형으로 제 앞에 늘어서 있었고 레이더 화면 위로 평소와 다름없는 초록색 점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 12분 화면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단순 노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 지역은 모래 입자가 전파를 산란시켜서 가끔 유령 신호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셋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그런데 화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4대. 모니터가 순서대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 끝에서부터 전등을 하나씩 끄는 것처럼. 통제관님, 북서쪽 레이더 피드 끊겼습니다. 옆자리 부사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중앙지휘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통신망도 먹통이었습니다. 위성 링크, 데이터 링크, 전술 통신망. 전부 다요. 그때 기지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2년 군 생활 동안 훈련에서 수백 번 들은 소리인데 실전에서 들으니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 심장이 그 주파수에 맞춰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이더 전면 교란 확인. 전자전 공격입니다. 지휘부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전자전. 세 글자가 작전 통제실 안을 얼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먼 겁니다. 레이더가 마비됐다는 건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전투기 조종사한테 눈가리개를 씌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기지 외곽이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란 배후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AI 드론, 스웜을 동시에 투입한 사상 초유의 복합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보다 5배 이상 빠른 물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시간에 주파하는 속도요. 거기에 수천 대의 자율비행 드론이 벌떼처럼 사방에서 밀려들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하지만 수천 대가 동시에 다른 경로로, 다른 고도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이건 기존 전쟁의 문법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었습니다. 팩3,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요. 사드도 있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이 자랑하는 철벽 방패들이죠. 저는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뢰가 아니라 맹신에 가까웠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패트리엇 포대 지휘관이 비상 채널로 소리쳤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먹통이다. 수동 전환해. 수동 전환 불가. 소프트웨어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불가. 그 단어가 전술 통신망을 타고 퍼지는 순간 작전 통제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 부사관이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두께가 손바닥만 한 비상 복구 매뉴얼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섹션 7A-3 레이더 소프트웨어 수동 리부트 절차. 첫 번째, 주 전원 차단 후 30초 대기. 두 번째, 보조 전원 투입 후 자가 진단 실행.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매뉴얼은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적이 전자전으로 소프트웨어 자체를 마비시키는 시나리오. 그런 건 매뉴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15년 전에 작성된 복구 절차서였고 적이 던진 건 2026년형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사드 포대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기술진이 서버룸에 달려가 수동 복구를 시도했지만 시스템이 부팅과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무한 재시작하는 것처럼요. 기술 장교가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커널 레벨에서 잠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본국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이 끊긴 상태에서 본국 승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워싱턴과 아루데이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 방호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작전 통제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비명이 들렸고 부상자 후송 호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6대 전부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합 중국 공군의 작전 통제실이 지금 텅 빈 화면. 6개를 앞에 놓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격 체계가 정상이라면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초에서 수십 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권투를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상대가 어디서 주먹을 날리는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기지 사령관의 목소리가 전 채널로 흘러나왔습니다. 현 시각부로 기지 내전 인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전 인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라. 대피. 10,000명입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에 주둔 중인 병력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이 방패 없이, 눈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철덩어리들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기지 상공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검은 점들이었어요. 수십,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새벽 하늘의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면 공포라도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건 소리 없이 형체도 희미하게 수천 대가 동시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서 젊은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다리를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겁니다. 20살도 안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통제관님, 우리 죽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22년 경력의 작전 통제관이 하늘에서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살 병사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순간 무슨 말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팔을 잡고 대피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네 번째 폭발이 등 뒤에서 터졌고 충격파가 복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안은 이미 혼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콘크리트 벽 아래 웅크리고 있었고 천장에서 먼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마이클이 헬멧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확신이라는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제가 물었습니다. 죽었어. 사드는? 마찬가지야. 세계 최강의 방패가 죽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사일 방어망이 적의 전자전 한 방에 종이처럼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만했다는 것을요. 누구도 미국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고, 기술적 우위는 영원하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적은 미사일을 먼저 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먼저 죽인 겁니다. 총알이 아니라 코드로 방패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5번째 폭발이 대피소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조명이 깜빡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만 명의 생명이 콘크리트 벽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피소 밖에서 무전 하나가 잡혔습니다. 잡음 속에서 간신히 들린 목소리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끊어지는 음절들이 무전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대피소 안의 소란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음성에 담긴 톤만은 분명했습니다. 다급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한국군 전술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3년간 천공부대 옆에서 근무하면서 비상시 공유하기로 약속한 주파수요.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리듬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This is Alpha 1. 시스템 그린. 리피트, 시스템 그린. 시스템 그린. 그 두 단어에 저는 무전기를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다고요. 우리 패트리엇도 사드도 전부 소프트웨어가 죽은 상태인데 한국 시스템이 살아있다고요. 저는 대피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마이클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윌리엄, 미쳤어. 맞게 나가면 죽어.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비상문을 밀고 기지 외곽을 향해 뛰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어온 편대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렸습니다. 한국군 포대가 있는 동쪽 구역을 향해서요. 그리고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군 천공투 포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고각으로 올라가 있었고 레이더 안테나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한국군 병사 8명이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대피하지 않은 겁니다. 폭발이 수백 미터 밖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포대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 전날 저에게 떠나는 순간까지 이 하늘은 저희 책임이라고 말했던 그 중령이었습니다. 박중령.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헬멧 옆면에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크레이프 통제관님. 박중령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떻게 시스템이 살아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중령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체계는 전자전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주파수 도약이 초당 수천 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적 교란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적이 정문을 두드릴 거라 생각하고 정문에 자물쇠를 10개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적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문도 창문도 벽도 매 초마다 위치가 바뀌는 집을 지은 거예요. 적이 문을 찾는 동안 문이 이미 사라지고 새로운 벽이 생기는 겁니다. 아예 설계 철학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포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작전 권한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부대였습니다. 지금 발사하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박중령 개인의 군 경력이 끝장나는 겁니다. 기지 연락 장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미군 장교였습니다. 중령, 발사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귀국의 정부가 공식 승인하지 않은 작전을 미국 기지에서 수행하면 외교적 사고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는요. 박중령이 그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교님, 지금 이 기지에 10,000명이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만 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20,000명의 눈과 귀가 전부 먹은 상태입니다. 중령, 절차상의 문제가 친구를 버리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친구를 버리라는 명령은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연락장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 직후 정보장교가 뛰어와서 박중령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통신 감청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이 작전구역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산 문제. 그리고 작전구역 이탈 통보. 일본은 자국 함정과 자국 자산만 챙겨서 조용히 빠진 겁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10,00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동맹이라는 나라가 불이 난 건물 앞에서 소화기 값이 비싸다고 돌아선 거예요. 박중령의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바라봤고 부하들은 이미 전투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박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결심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저버릴 각오를 마친 사람의 눈빛. 박중령의 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격 통제 콘솔, 목표 획득 상태 보고. 목표 37개 추적 중. 유효 사거리 진입까지 20초. 전 요격탄 장전 확인. 완료. 박중령이 발사 콘솔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낀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찰나 제 머릿속에 2개의 영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며칠 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외쳤던 문장. 배은망덕한 나라. 그리고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인천 해안에 미군이 상륙하던 흑백 사진들. 영하 30도 장진호에서 함께 싸우다 얼어 죽은 미군과 한국군 병사들. 이 두 이미지가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70년 전에는 같이 피 흘리던 나라를 배은망덕이라 부르고 그렇게 내쫓긴 쪽이 지금 내쫓은 쪽을 구하려고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서라는 게 정말 있는 겁니까? 동맹이라는 건 결국 숫자로 정산되는 거래인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떤 계산서에 적히는 겁니까? 박중령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발사. 그리고 사막의 밤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천공투 요격탄이 발사관을 이탈하는 순간 세상이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흰색 연기 기둥이 발사대에서 하늘로 솟구쳤고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으로 4발, 5발, 6발이 간격을 두고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궤적을 바라봤습니다. 흰 선들이 새벽 어둠을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칼로 하늘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요격이었습니다. 요격이었습니다. 상공 수천 미터에서 주황빛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밤하늘에 꽃이 피듯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힌 채 그 광경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요. 기지 통신망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지만 한국군 포대의 자체 레이더 화면은 살아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저를 콘솔 옆으로 불렀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점과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적 미사일과 드론이고 초록색 점이 요격탄이었습니다. 초록색 점이 붉은 점에 닿을 때마다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추적 목표 37개. 요격 37개. 잔여 위협 제로. 사격 통제관이 보고하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출석부를 부르듯이요. 37개 중 37개. 100%.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전에서 요격률 100%라는 건 교범에나 나오는 이론적 수치입니다. 시험 사격에서도 90% 넘기면 축배를 드는 게 이 업계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전자전 환경에서 극초음속 위협과 드론, 스웜이 동시에 밀려드는 최악의 조건에서 100%라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에서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드론의 파편이 기지 외곽 사막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불에 탄 금속 조각들이 모래밭에 박히는 소리가 탁탁탁 들렸습니다. 방금까지 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던 것들이 지금은 사막 위의 고철 더미로 변한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군 병사들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위치에 서서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듯이. 아니, 끝났다는 확인이 날 때까지 자세를 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파상 공격이 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적도 천궁의 존재를 파악한 겁니다. 요격당했으니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죠.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한 톤 올라갔습니다. 목표 재탐지. 신규 위협 52개. 드론 편대 포함. 52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남은 요격탄 수와 날아오는 미사일 수를.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박중령이 사격 통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멀티 인터셉트 모드 전환. 단일 요격탄으로 군지 표적 동시 교전. 하나의 요격탄이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패트리엇은 하나의 요격탄이 하나의 표적을 쫓는 방식입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총알 하나에 관역 하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총알 하나로 관역 3개를 동시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발사됐습니다. 요격탄이 상승하더니 공중에서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하면서 밀집한 드론 편대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단 한 발의 요격탄이 만들어낸 파편장이 반경 수십 미터의 드론들을 동시에 쓸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부채꼴로 퍼졌고 드론 잔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제 옆에 미군 기술 장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얼이 빠진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어떤 시스템에도 없는 기능인데요. 없었습니다. 미합 중국 전체 무기체계 어디에도 저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3년간 이 시스템 옆에 있으면서 저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매일 옆에 있었으면서요.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제 비유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파상 공격. 네 번째 파상 공격. 적은 미쳤다는 듯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천궁은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이 쉬지 않고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고 기지 외곽의 사막은 적자내로 뒤덮였습니다. 나중에 집계한 수치가 이랬습니다. 총 요격시도 123회. 성공 123회. 요격률 100%. 제가 숫자에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었습니다. 천궁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이 대략 한국 돈으로 15억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한 발이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기지 경납고에 있던 F-35 스텔스 전투기만 100여 대입니다.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F-22, 공중급류기, 조기경보기까지 합치면 자산 가치만 수조 원입니다. 15억으로 수조 원을 살렸습니다. 100배가 넘는 가치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수조 원짜리 장비들보다 더 값진 게 있었습니다. 10,000명의 생명이요. 10,000명의 아버지, 아들, 남편, 형제가 오늘 밤 살아남은 겁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서에 적을 수 있습니까? 전투가 끝나고 동이 터올 무렵, 저는 기지 한편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대피소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던 그 마이클이요. 제 옆에 말없이 앉더니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윌리엄. 안보 무임승차라고 내가 그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어. 마이클이 그 말을 내뱉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수석 졸업하고
펜타곤에서 가장 냉철하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의 목소리가요. 그리고 한참 뒤에 한국에서 소식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박중령의 독자 교전 결정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명령 체계를 무시한 건 어느 군대에서든 중죄니까요.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징계도 없고 문책도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박중령의 등을 밀어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기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기술을 가지게 됐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다가 오래된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프랑스에 핵 관련 기술 협력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킬 무기를 갖고 싶었지만 강대국들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좌절한 겁니다. 그 이후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의 기술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사 옆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젊은 연구원들이 허름한 연구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 안경을 쓴 청년이 서 있었는데 기사에는 그가 현재 백발의 원로 과학자로서 천공체계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 노학자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고요. 프랑스가 거절했을 때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5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스스로를 지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혼자서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도와주는 나라 하나 없이. 아니, 도와주기는커녕 막는 나라들 사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했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10,000명의 미군을 구한 건 그 배은망덕한 나라의 무임승차한다던 나라의 기술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안 도와준 환경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이었습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 전쟁에서 흘린 피. 그 은혜를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100배로 돌려준 겁니다. 15억짜리 미사일로 수조 원의 자산과 10,000명의 생명을 지켜서. 계산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계산서는 어떻습니까? 70년치 빚을 하룻밤에 100배로 갚은 이 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발행해야 합니까? 기지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파랗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불꽃과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포대 옆에서 아침 점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 군복에 먼지를 털고 다시 줄을 맞추고 서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병사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사막바람이 태극기를 펄럭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블루 스카이. 저 파란 하늘을 지킨 건 세계 최강의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내쫓기고 배은망덕이라 불린 나라가 지킨 겁니다. 그날 오후 기지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투의 잔해가 채 치워지지도 않았는데 정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지 사령부 통신실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링크가 간신히 살아나면서 워싱턴과의 통신이 재개됐고 첫 번째로 들어온 건 구조 명령도 피해 상황 보고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통화 기록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통신실 복구 작업 중이었으니까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지정보참모부에서 통화 요약이 내려왔고 보안브리핑 석상에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은 왕세자에게 미국산 패트리엇 추가 도입을 권유한 겁니다. 10,000명이 죽을 뻔한 그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요. 아직 기지 외곽에 격추된 드론 잔해가 널려 있는데 그 잔해를 막지 못한 바로 그 무기를 더 사라고 전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심정지가 왔는데 응급처치에 실패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같은 병원 진료권을 더 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화 내용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중동 안보 환경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며 사우디가 방공망을 강화하려면 미국의 최신 패트리엇 팩3 MSE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겁니다. 가격은 기존 대비 30% 인상된 조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동맹을 배은망덕이라 부르던 입으로 이번엔 장사를 한 겁니다. 왕세자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우디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왕세자는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30초간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젯밤 제 친구들의 목숨을 지킨 건 당신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무기는 입으로 싸웁니다. 한국의 무기는 불꽃으로 증명했습니다. 장사꾼의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왕세자 쪽에서 먼저 끊은 겁니다. 사우디 왕가가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일이 중동 외교사에서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전례가 없을 겁니다. 이 소식이 기지 내에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고 마이클은 브리핑룸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그는 손가락 사이로 저를 봤습니다. 윌리엄, 우리가 30년간 쌓아 올린 중동 방산 시장이 하룻밤에 무너졌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사우디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기지 내 미군 연락사무소로 통보가 왔고 저는 그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포괄 협력 협정. 규모가 50조 원이었습니다. 천공체계를 포함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전면 도입, 미사일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묶인 종신 계약이었습니다. 종신이라는 단어가 계약서에 들어간 겁니다. 보통 방산 계약은 5년, 10년 단위로 갱신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맹은 끝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0조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 국방 예산 1년치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걸 한 번의 계약으로 써낸 겁니다. 소식은 사우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습니다. 이틀 만에 천공체계 도입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카타르가 뒤따랐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협력회의 6개국 중 5개국이 일주일 안에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취한 겁니다.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반응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계약했던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물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천공체계 공동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인도가 기술협력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클이 브리핑룸에서 이 보고서들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사우디 50조, 아랍에미리트 20조 규모 의향서, 폴란드 추가 도입 확정, 노르웨이 공동평가 착수. 숫자를 읽어 내려가던 마이클이 멈췄습니다. 이건 시장 재편이 아니야, 윌리엄. 그럼 뭔데? 판이 뒤집힌 거야. 방산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인 세계입니다. 한번 거래선을 잡으면 수십 년을 끌고 가거든요. 호환성 문제도 있고 군수 보급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산 무기를 쓰는 나라는 계속 미국산을 사고 러시아산을 쓰는 나라는 러시아산을 사는 겁니다. 그 관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성능이 좀 떨어져도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관성이 하룻밤에 깨진 겁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이 실전에서 먹통이 된 장면을 전 세계가 봤고 같은 전장에서 한국산 천공이 100% 요격률을 찍는 장면을 전 세계가 봤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업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광고가 아닙니다.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실전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그날 밤 가장 완벽한 영업을 한 겁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는 영업을요. 그날 저녁 기지 내 장교 식당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군 장교 대여섯 명이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뭔가를 열띠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한국 무기 체계의 기술 사양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산 장비를 철수시키라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무기의 스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파트너가 되고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 문 밖에 서는 겁니다. 냉정하죠. 하지만 그 냉정함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가장 크고 비싼 무기를 가졌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실제로 목숨을 지켜주느냐가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왕세자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받기 전에 먼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나라의 무기를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철 덩어리를 구매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내 나라의 하늘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카탈로그 위에 숫자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불이 났을 때 누가 뛰어들었는지를 보겠습니까? 한국은 뛰어든 쪽이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명령도 없이 뛰어든 겁니다. 박중령은 50조 원을 벌려고 발사 버튼을 누른 게 아닙니다. 만 명의 친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하룻밤에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사우디 50조, 아랍에미리트 20조 규모 의향, 폴란드 추가 도입, 노르웨이 공동평가, 인도 기술 협력. 숫자를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한국 앞에 열린 겁니다. 미국이 30년간 독점하던 시장이요. 마이클은 그날 밤 숙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았어. 한국은 신뢰를 팔았어. 승부가 안 되는 거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 동쪽 구역에 한국군 천공포대의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 명령을 받은 부대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떠나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히. 장사꾼은 계산서를 들이밀고 전우는 등을 내줍니다. 세계는 그 차이를 하룻밤에 알아본 겁니다. 그 후 일주일은 세계가 뒤집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의 전투 영상이 유출된 건 공격 3일 후였습니다. 누군가가 기지 감시 카메라 영상을 외부로 빼돌린 겁니다. 미군 패트리엇 화면이 검게 꺼진 장면, 대피소에서 웅크린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군 천공포대에서 요격탄이 솟구치는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인터넷에 풀렸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3억을 찍었습니다. 세계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 광장이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임시 연단에 올랐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 수만 명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지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연단 위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 영어 단어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Ungrateful. 그가 그 종이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몇 주 전 미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 단어로 불렀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배은망덕한 나라가 만 명의 미국 청년들을 구했습니다. 쫓겨나면서도 하늘을 지켰습니다. 비난받으면서도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배은망덕이라면 폴란드는 배은망덕을 배우고 싶습니다. 광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중계를 보던 미군 장교 10여 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맹국의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대통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70년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한국은 철수 명령을 받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리고 발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천공체계의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요. 유럽 나토 회원국 중 최초였습니다. 독일이 반응했습니다. 프랑스가 뒤따랐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일주일 사이에 나토 회원국 7개국이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술 평가를 요청한 겁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유럽 방산 시장에서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영상이 터졌습니다.
외신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공격 당일 모래폭풍이 기지를 덮쳤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피소에 있어서 몰랐던 장면입니다. 영상 속에서 기지 서쪽 구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자위대 기술진이 보였습니다. 모래폭풍이 시작되자 그들은 장비에 방수포를 덮고 대피소로 뛰어갔습니다. 한 기술자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뉴얼에 모래폭풍 시 5궤 가동 항목이 없습니다. 규정상 작업 중단입니다. 매뉴얼에 없다. 규정상 중단이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규정의 나라니까요. 매뉴얼에 기록된 것만 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모래폭풍 속에서 찍힌 영상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군 기술진이 방독면을 쓰고 모래를 뚫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5m도 확보되지 않는 황갈색 지옥 속에서 고글과 방독면으로 얼굴을 감싼 한국 병사 4명이 천궁 발사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고 한 명이 회로 기판을 점검하고 한 명이 공구를 건네고 한 명이 무전으로 상태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때리는데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두 영상이 나란히 편집되어 퍼졌습니다. 왼쪽에 대피소로 뛰어가는 일본 기술진. 오른쪽에 모래폭풍 속에서 장비를 수리하는 한국 기술진. 자막 하나 없이도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그 영상의 조회수가 5억을 넘겼습니다. 마이클이 그 영상을 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박중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이 하늘은 저희 책임이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있어서가 아니라 책임이니까 하는 겁니다. 규정이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어떤 철학으로 움직이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생존한 미군 10,000명 중 8,70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백악관에 제출됐습니다. 군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는 건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8,700명이 서명한 겁니다. 10,000명 중 8,700명. 거의 전원이었습니다. 탄원서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만 추리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밤에 우리의 무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내쫓은 나라의 군인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배은망덕이라 부른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탄원서가 공개되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임 압박을 받았고 합참의장이 의회에 불려나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국민의 72%가 한국군의 행동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배은망덕 발언에 동의하는 비율은 11%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0%가 넘었던 숫자가요.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 부르던 기사가 줄을 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언론이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나라든 위기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불이 났을 때 소화기 값을 따지는 쪽이 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누가 뛰어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소화기 값을 따진 쪽은 기억하지 않아요. 마이클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윌리엄, 우리가 30년간 중동에서 구축한 게 뭔지 알아? 군사기지, 무기 판매, 에너지 동맹. 전부 돈으로 쌓은 거야. 한국은 한 번의 전투로 그걸 넘어섰어. 돈이 아니라 피로 쌓은 거거든. 피로 쌓은 건 돈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변한 겁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눈이 열린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기지 동쪽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한국군 포대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장비를 닫고 있었고 포대 위에 태극기가 사막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계가 떠들든 말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것.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게 그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그 단어를 미국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이 변하기 시작한 건 탄원서가 나온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펜타곤 영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지 통신실에 들어갔는데 마이클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읽고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고요함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뭘 보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2001년에 있었던 사건 기사였습니다. 이수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야. 26살이었어.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전철이 오는 걸 알면서.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둘 다 죽었어. 모니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젊은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과 남의 목숨을 저울질할 시간이 있었어. 전철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 도망칠 수 있었어. 그런데 뛰어들었어. 마이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윌리엄, 박중령이 한 짓이 뭔지 알겠어.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저들한테는 이게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언어인 거야. 남을 두고 도망치는 건 선택지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날 오후 마이클은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4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문이 열렸고 마이클이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3달 전에 쓴 리포트야.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미 동맹 비용 효율 분석, 부제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구조와 재조정 방안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직접 작성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대통령의 배은망덕 발언의 근거 자료가 된 바로 그 문서요. 마이클은 그 보고서를 파쇄기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첫 장이 파쇄기에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삼켰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124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한 장씩 가느다란 종이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파쇄기를 통과했을 때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지워지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안 지워지지. 알아. 그리고 마이클은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동맹 재평가, 대한민국의 실전 기여와 도덕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안에 아루데이드 전투 데이터, 천궁의 요격 성과, 박중령의 결단, 그리고 이수현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행동 양식에는 개인적 영웅주의가 아닌 문화적으로 체화된 집단적 도덕 본능이 존재한다. 이수연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작동하는 방식의 상징이다. 이것을 금전적 계산서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오판이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건의함. 국빈 초청.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이 외국 정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예우입니다. 21발의 예포, 백악관 만찬, 의회 합동 연설 기회. 그걸 마이클이 건의한 겁니다. 3달 전에 한국을 무임승차국이라 규정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의회의 압력, 여론의 쓰나미, 군부의 탄원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발표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같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몇 주 전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방이요. 저는 이번에도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특유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고를 읽는 눈이 여러 번 멈추었고 입술을 다시는 동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 한 문장을 내뱉는데 대통령이 3초간 멈칫했습니다. 자존심이 목구멍에 걸린 거였겠죠. 지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브리핑룸이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열흘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요청으로 의전 지원팀에 배치됐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전용기 문이 열리고 한국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고 21발의 예포가 울렸습니다. 저는 활주로 가장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체격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동네 도서관 관장 같은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기 속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백악관 만찬장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벽쪽 의전 요원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통역을 거쳐 나온 문장은 이랬습니다. 귀국의 군인들이 보여준 헌신에 미합중국은 큰 빚을 졌습니다. 빚. 대통령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의 계산서를 들이밀던 사람이 지금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찬장에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상대가 고개를 숙였으니 한마디 쏘아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모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한국 대통령은 미소를 짓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빚이라는 단어도 사과라는 단어도 보상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모든 걸 마무리한 겁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그 사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벽 쪽에 서 있었으니까 각도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마이클의 모습도 봤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 펜타곤 최고의 전략가라는 사람이 만찬장.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벽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몇 주 전 사막에서 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40도 열기 속에서 볼트를 조이던 한국 병사의 부은 손가락. 모래폭풍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장비를 수리하던 기술진의 등. 친구를 버리라는 명령은 없다던 박중령의 눈빛. 그리고 50년 동안 일기장에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적었던 백발 노학자의 떨리는 목소리.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게 이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한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미국 측 참석자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프로토콜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 정상이 먼저 일어나면 착석한 채 박수를 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전원이 일어선 겁니다. 장관들, 장성들, 보좌관들까지. 저도 벽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한국 대통령은 돌아서다가 멈춰서서 만찬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절제된 한 끝이 오히려 만찬장 전체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건 이기고 나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겼을 때 상대를 짓밟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겸손한 건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그날 밤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귀 발령을 받은 건 국빈 만찬 직후였습니다. 마이클의 추천이었습니다. 한미방위 협력 재구축 태스크포스에 실무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이클이 제 옆에 사막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을 두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밤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워싱턴의 봄은 벚꽃이 유명합니다. 포토맥 강변을 따라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풍경이요. 그런데 올해 봄, 워싱턴에는 벚꽃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포토맥강 건너편 알링턴 고지대에 천궁2 포대가 배치된 겁니다. 미합 중국 본토에 외국 방공 체계가 배치된 건 건국 25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수도의 하늘을 외국 무기에 맡긴다는 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동맹의 레벨이 아닙니다. 신뢰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 한국은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로 끼니를 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핵기술을 달라고 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무기가 워싱턴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받던 손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었으니까요. 배치 당일, 저는 알링턴 고지대에 직접 갔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사막에서 수백 번 봤던 그 발사대, 그 레이더, 그 콘솔. 그런데 배경이 달랐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 사막의 모래 언덕이 아니라 워싱턴 기념탑이었습니다. 하얀 오벨리스크가 파란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고 그 앞에 천궁포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읽고 볼트를 확인하고 계기판을 점검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 사람들은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있었습니다. 포대 앞에 서서 병사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에서도 그랬듯이 과한 인사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령님,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좋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수도 하늘을 맞게 된 감상이 바람이 좋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날 오후 배치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습니다. 알링턴 고지대 아래 공원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환호하는 사람들. 아이를 어깨에 태운 아버지가 아이 손에 태극기를 쥐어주고 있었고 노부부가 한국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스피커로 한국 노래를 틀었는데 가사를 하나도 모르면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 시민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모자에 제양군인회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 아루데이드에 있었소. 네. 아들이 거기 있었소. 살아서 돌아왔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양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전 세계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는데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방송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밀가루에서 미사일까지 한국 70년의 기적. 50년 전 핵기술을 거절당한 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그 시스템이 지금 자신을 거절했던 강대국의 수도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1970년대 자국이 한국의 기술협력 요청을 거절한 역사를 꺼내면서 그때 도왔더라면 이 영광이 프랑스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논평을 실었습니다.
독일 시사 주간지는 표지에 천공포대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단어 2개였습니다. 우리라는 이름. 기사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세계에서 가장 자주 쓰는 민족이다.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고 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링턴 고지대 방향으로 천공포대의 레이더 불빛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 위로 별이 떠 있었고 포토맥 강 위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산책할래? 우리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마이클이 멈춰 섰습니다. 강 건너 알링턴 고지대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천공포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그 위로 2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마이클이 그 깃발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윌리엄. 응. 몇 주 전에 내가 한국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안보 무임승차국. 그래. 무임승차. 공짜로 얻어 탄다는 뜻이지.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봐. 저 사람들이 우리 수도 하늘을 지키고 있어. 공짜로. 우리가 쫓아냈는데도 돌아와서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어 벚꽃잎 몇 장이 마이클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걸 털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이제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전 세계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펜타곤 사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방위 협력 재구축 로드맵의 최종본이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는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루데이드 기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투 다음 날 아침 한국군 포대 앞에서 박중령과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요. 누가 찍어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사진인데 사막 햇살 아래 2사람이 서 있고 뒤에 천공 발사대가 보이고 그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개인 소감을 한 줄 적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개인 소감을 넣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2년간 군에 몸담으며 수십 개 나라의 군대를 봤습니다. 강한 군대도 봤고 부유한 군대도 봤고 기술이 뛰어난 군대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서 본 것은 그 어떤 범주에도 넣을 수 없는 무엇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줄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받은 것보다 돌려주는 것이 더 많은 나라. 그것을 빚이라 부르지 않고 당연하다 부르는 나라. 그리고 이상한 건 이걸 정작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박중령에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당연한 걸 했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당연하다고요. 10,000명을 살린 걸 당연하다고요.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걸 당연하다고요. 강대국의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만든 걸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한국입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일을 하고도 뭘 그리 호들갑이냐는 표정을 짓는 나라. 70년치 빚을 100배로 갚아놓고 거스름돈 확인도 안 하는 나라. 전 세계가 그 이름을 외치는데 정작 본인들만 왜 그러는지 모르는 나라. 한국인만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